이 자기 전처가 자신 안 만나준다고 주방 가위로 12살 되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아이, 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진짜 상들이 진짜 다 X네. 전국을 돌아다녔다고요? 성범죄자인데 전남 목포에서 목격담도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닮은 사람 봄. 그럼 아까 형사님께 DM 보냈던 사람이랑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 중에 하나라고. 살아 있을까요? 야, 오늘 또 식구가 갑자기 또 많아졌네요. 네. 오늘 내가 아끼는 후배가 온다고 해서 왔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준 씨까지 셋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천영사님도 범죄도시에 그건 알고 제가 자문을 했었죠. 베트남 호치민 총경사관에서 경찰 용사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범죄도시 2를 그 호치민 배경으로 제작한다고 하면서 총경사관에 협조를 구하러 왔더라고요. 형사님 도움으로 제가 그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감회가 색다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자문을 하면서 출연하게 됐잖아요. 근데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슬슬.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범죄도시하고 좀 연관이 있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제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야, 풀지 못한 사건이라면 미제 사건이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형수다 시즌 1 때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뉴스 봤죠? 진범 특정되고 사건 해결되는 거. 건물 관리인이었다는. 맞아요. 이미 교도소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맞죠? 그 미제는 못 잡는 게 아니고 늦어지는 거예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범인이 잡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잡아야죠. 꼭 잡아야죠. 어떤 사건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수배 전단이네요. 일용이도 아마 이 명단 선정하는 위원이었죠, 아마. 오, 과학수사과에서 원래 담당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수사를 하면서 중요 사건이 체포되지 않으면 수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중요 수배를 그 해당 경찰청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본청으로 보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이거를 바꾸는데 아, 얘는 반드시 필요해. 얘는 올려야 돼. 얘는 작년에 했지만 아직도 안 잡혔는데 이걸 빼지 않고 또 해야 돼. 이런 이제 결정들을 하죠. 그럼 이 번호는 뭐예요? 이건 죄명별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강도살인, 성폭력 이런 강력범죄들이 위에 좀 올라와 있고 일단 수배 전단지 딱 보면은 시선이 맨 처음 1번에 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꼭 잡아야 될 중요한 피해자는 윗선 딱 배치를 하는 거지. 이걸 보여줬다는 건 이 안에 네. 잡아야 되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범인이 특정된 상황이었죠. 야, 이게 누굴까? 이 1번 박종윤 같은 경우는 도박과 관련된 자기 지인들을 살해하고 지금까지도 수배가 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4번 이준세는 아파트 분열살인 사건인데 2010년도 발생했고 이 자기 전처가 자신 안 만나준다고 주방 가위로 아내를 찔러서 살해한 살해범이야. 안 만나준다고 살해를 하면 어떡하니? 계속 빌든가. 그 6번 김용호는 2006년도 사건인데 12살 되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아이, 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진짜 상들이 진짜 다 X네, 들 수배 전단지에 오른 범인들 중에 잡힌 범인도 있어요? 벽보에 그거 본 적 없어. 중간에 근거하면은 전단지 검거해가 빨간 도장 콱 도장 찍어져 있는 찍혀- 거 찍혀- 봤어요. 찍혀. 조이팔 다단계 설계자로 밝혀진 놈이 7년인 서울, 경주, 경산, 대전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지만 공중전화까지 쓰고 차에 캠핑 장비까지 싣고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제보를 통해서 체포가 된 거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요? 간땡이가 나왔네. 악질이죠. 아까 그 7년을 버텼다는 분명히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오래 도망다닌 범죄자도 있습니다.
김영민이라고 성범죄자인데 전남 목포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18년을 도망 다녔는데요. 18년. 작년에 서울에서 전단지 보고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검거됐고요. 18년 동안 안 잡히고 그 서울을 활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잡힌 범인도 있어요. 이연애 알죠? 그 공범 조 씨랑 도주한 지 120일 만에 네네. 부산에서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꾸 보니까 다른 수배자였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는데 이연애 공범인 조 씨로 오해받는 바람에 잡혀 들어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자들인 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는. 범죄자. 위장을 하든 성형을 해도 다 잡아내더라고. 그렇죠. 일단은 오늘 사건 범인도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2008년 6월 17일 저녁 8시 30분 경이었는데요. 야간 근무 중에 무전을 받았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남녀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져 있었는데 길바닥에 혈흔이 낭자한 상황이었고 범인이 흉기를 두고 갔는데 접이식 칼인 발리송 나이프였습니다. 이게 생활용 칼이 아니에요. 칼날도 길고 이게 한 손으로 순식간에 착 펼쳐져서 이 공격성도 높고 작아서 숨기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총포동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칼인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진짜 발리송 나이프가 아니에요. 오직 그 목적은 살생을 위한. 저 칼을 이해를 못해서인데 그냥 요만한 거 이렇게 탁 피면 과일 깎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으면 칼처럼 안 보이고 딱 제끼면 손잡이가 되면서 칼날이 있는. 아, 그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예, 보다가 네. 돌리고 하는 예. 그 칼 말씀이에요. 예. 야, 그럼 그 칼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였죠. 휴대전화, 가방, 소지품도 그대로 있었고 목격자들 말로는 범인이 30대 남성이었는데 긴 머리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좀 엇갈렸던 건 도주 방향이었고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말이 달랐다고요? 그 시간이면은 인파도 많았으니까 뭐좀 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긴 머리가 가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발을 벗어버리면 인상착의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라 당장 찾기 어려워져서 사건 현장을 보자마자 형사 한 명만 남겨두고 바로 차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피해자들이 이송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래 형사든 누구든 못 들어오게 막아서 할 수가 없는데요.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는 게 급해서 밀고 들어갔죠. 그렇지.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본 사람은 피해자들일 테니까. 피해자들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여성 피해자는 딸꾹질 하는 것처럼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었는데요. 말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고요.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는 폐를 찔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분께 다급하게 제가 물었죠. 범인이 누구냐고요. 그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황주연? 여기 지금 3번에 있는 이 사람. 어이씨. 네, 맞습니다. 3번에 있는. 네, 저 어디서 이렇게 지금 낯이 좀 있는 얼굴이라서. 네. 아우, 상도 무섭게 생겼다. 야, 양쪽 귀 모양이 특이하네. 여기 특징이 있네요. 키가 180이에요. 굉장히 건장한 체격입니다. 네, 건장한 체격이고 가발 착용, 안경 미착용 가능성 있음. 이거 센트럴시티 노상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왜 그런 거야? 2008년에 발생한 거니까 17년째 도주 중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벌써 17년 됐네.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남자분이 황주연을 지목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전처는 병원에 이송된 지 18분 만에 사망을 했고요.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공격을 많이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은 목, 심장, 폐, 간 등 17군데를, 남성은 폐, 장 등 14군데나 칼에 찔렸거든요.
아, 너무 잔인한데.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강남 센트럴 시티였습니다. 이곳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그 오른쪽이 센트럴 시티입니다. 저기 항상 차 막히고 사람 정말 많은 곳인데 인파가 엄청난 곳인데.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센트럴 시티 나오자마자 바로 화단 사이에 있는 그 길인데 입구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저기서 어떻게 무참히 살해를 할 수가 있죠? 가발까지 준비한 거면 진짜 단단하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 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처에서 트럭이 발견됐는데 화물 싣는 곳에 커다란 장롱이 발견됐어요. 그 안에 마대자루랑 김장용 비닐, 칼, 손도끼, 이 삽까지 발견이 됐거든. 플랜 A는 칼을 들이대고 몰래 유인해가지고 장롱에다가 막 이렇게 숨겨서 야산에 죽여서 묻거나 할 거였는데 남녀 같이다 보니까 살인을 한 거죠. 그 물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살인 계획이 그대로 보이지. 딱 그럴 것만 챙겨오긴 했네요. 남자친구가 같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전처니까 남자랑 나타났으니까 그냥 분노를 못 참고 눈 뒤집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저 한복판에서 살해를 했겠지. 전처를 왜 살해까지 한 겁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유로? 7년에 결혼해서 5년 만에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한 이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달랐는데 황주연 측 가족들은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기초수급비를 받으려고 처음엔 위장 이혼을 한 거고 2006년엔 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처 측 가족이나 지인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아, 말이 달랐어요. 뭐였는데요? 굉장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했고요. 첫 번째 이혼 사유는 같았는데 마치 황주연한테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를 앞세워 재혼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했고요. 결국 또다시 이어지는 폭행 때문에 두 번째 이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집에서 발가벗겨서 묶어놓고 때리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살아서 황주연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피해자가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전처 측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묶어놓고 때렸다는 게 이게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했다는 거야. 그 수사는 어디까지 하신 겁니까? 사건 당일에는 도주 후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었고요. 바로 다음 날 매형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애랑 트럭을 좀 챙겨달라. 애랑 트럭을 챙겨달라니. 참. 지금 나는 숨을 끊으러 간다. 이런 전화를 했는데 신도림역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게 확인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탁이랍시고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50분 뒤에 영등포 시장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강남역에서 내렸는데요. 죽으러 간다면서 강남에 왜 갑니까? 강남역을 빠져나와서 매형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합니다. 부탁한 건 다 챙겼냐면서요. 그러고는 사당, 삼각지, 안양 범기역에서 내려 백화점 근처를 돌아다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살인하고 지금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옷 갈아입고 네, 안경 벗고 네. 가발 벗고 맞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다니고 있네요. 네. 그럼 뭐 죽는다는 거는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무임승차한 것도 확인됐고요. 어떻게 도주할지까지도 계획했나 본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좀 막 다니는 거 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자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디 있는데 자꾸 챙겨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황주연이 그때 전철을 어떻게 불러내냐면요. 평소에 계속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철을 유인할까 막 하다 보니까 딸에 대한 사랑 극진하니까 일부러 딸 메일로 보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업하다 망해서 곡선에 둘러 앉았다. 애만 고속버스를 태워서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라. 그래서 전처가 부랴부랴 센트럴 시티로 간 거고요. 황주연이 살인을 할 때 자녀는 그대로 트럭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애를 볼모 삼아서 그냥 불러냈네. 아니 엄마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럭에 두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땐 트럭에 아무도 없었고요. 자녀가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스스로 외가에 전화를 해서 외갓집에 이미 데려간 후였던 겁니다. 야, 애를 두고 도망가놓고 매형한테 부탁을 해? 그것도 다음 날? 걱정돼서 전화한 게 아닌 거네요. 걱정됐으면 바로 했겠지 그날. 저희가 그때 마지막으로 목격된 안양 일대 여관, PC방, 찜질방 등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은 싹 다 탐문하고 수색했는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410원인 상태로 멈췄고요. 황주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범인들이 범행 후에 잡히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자기는 도망가서 절대 안 잡힐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트럭에서 그랜저 리모컨 키가 하나 나와서 전국의 91대 동일한 그랜저를 찾아서 자동차 보험이랑 과태료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중에 2007년 11월, 그러니까 사건 발생 1년 전에 전남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이 주거지 근처에서 리모컨 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황주연이 광주 지역 농협 공판장에서 포도를 댄 적이 있어서 주웠거나 훔친 걸로 봤습니다. 야, 이거 수사가 만만치 않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때 그 황주연 가족이나 지인들의 통화 내역 약 2만 6천 건, 통화한 상대 2,500명을 모두 찾아냈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수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배 전단지를 2차로 뿌렸을 때까지 황주연이 죽지 않았던 건 맞더라고요. 그러면 행적이 뭐 또 나왔나요? 네, 어떤 여자가 경찰서로 울먹이면서 전화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곧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2003년부터 4년간 만나던 여성이었는데요. 아내랑 살고 있는 와중에 내연녀가 있었던 거죠. 그 여성을 만났는데 황주연이 총각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남자까지 찾아내서 스토킹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끈질긴 놈이네. 대현우도 진짜 무서웠겠네요. 뭔가 협박을 받고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대연녀도 있는데 전철을 왜 죽이냐고. 전철을 살해하기 전에 황주연이 119로 신고한 게 몇 건 있었는데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초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한 게 확인됐습니다. 황주연이 쓰던 컴퓨터에서 업체별 IP 할당 내역을 검색한 것도 있었고요. 그게 뭐예요? IP 할당이요? 통신사가 특정 고객한테 어떤 IP 주소를 언제 얼마나 줬는지 기록해 놓은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 그걸 찾고 있던 거죠. 흥신소에 IP 추적을 의뢰한 것까지 알아냈고요. 야, 흥신소에까지 의뢰를 했어? 진짜 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일단 내연녀와 헤어진 그 시기 이후로 전처에게 집착을 더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연녀에게 분풀이를 못하니까 자신에게 늘 폭행을 당했던 약한 존재를 계속 찾아다닌 것이 아닌가. 그 대상이 바로 전처였던 거죠. 아이, 그러니까 지가 잠들어서 헤어졌는데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냐고. 이게 위험한 놈이네. 그런데 서울 방배동 PC방에서 한번 황주연 움직임이 잡히지 않았나? 잡혔었죠. 그 황주연이 자주 가던 온라인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로 접속한 게 떴는데 그때 PC방 회원가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써놨었는데요. 이 명의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2였어요. 확인해 보니까 술집 종업원이었고요. 술집 종업원? 또 다른 대연녀가 있었던 건가? 뭐 혹시 뭐 설마 황주연을 숨겨주고 있었던 또 사람입니까? 저희가 종업원을 딱 확인해 봤는데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주연이 직접 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IP 추적을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PC방에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어떻게 이렇게 생활 반응도 없이 지금 시대에 그렇죠. 이렇게 숨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형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본 적은 이때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편지요? 누구한테 편지를? 갖가지 수사 기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검거할 수가 없어서 제가 편지를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 4팀장 천형길 경감입니다. 피의자가 난시가 심하고 시력이 0.5 정도로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안경점에 다 보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시력이 0.5면 뭐 일상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맞추든 수리를 하든 안경점에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국에 확인해 보니까 안경점이 한 6, 7천여 곳이 있더라고요. 6, 7천 곳이요? 대단하시다. 이걸 다 보내고. 좀 제보는 좀 들어왔나요? 두 곳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가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DC 인사이드 사이트에 연락을 했었죠. 사이트요? 사이트는 왜요? 황주현 사건에 대한 기사가 거기 올라왔는데 경찰을 비난하는 댓글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글이라도 올려보자 했는데 큰 단서가 될 만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안 해보신 게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사건을 놓지 않으니까 제보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쯤에 황주현 사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SNS DM이 왔었거든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황주현 담당이셨던 형사님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만 황주현을 대여섯 차례 만났습니다. 대여섯 차례나요? 봤다는 것도 아니고 만났다는 얘긴데? 네, 맞습니다. 이분이 황주현을 만난 건 2013년쯤이라고 했고요. 라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팔려고 알아보다가 어떤 딜러랑 연락이 돼서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 딜러가 황주현 같다고 하는 겁니다. 어? 안면 비대칭이 심하고 인상이 강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요. 일단 외모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이면 이때까지 성형 같은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전국에 공개 수배가 되는데 딜러를 할 수 있어요? 완전 당장 잡힐 텐데. 정상적인 중개를 하는 딜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굴삭기를 거래하는 척하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깡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죠. 그땐 내키지 않아서 거래를 안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연락처를 올린 딜러를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만났는데 또 황주현을 닮은 딜러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안면도 있고 해서 차를 맡기고 돈을 좀 받아서 썼다고 했고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혹시 뭐 돈을 받았던 뭐 증거나 거래 내역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그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후라 그 자리에 다 없어졌더라고요. 10년 전에 현금 인출한 내역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웠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금방 제보가 오지 않았을까요? 황주현 얼굴을 아는 사람이 고객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고객들도 신고를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황주현 성형설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외국에서 수술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해요. 해외 도피도 어렵습니다.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 아, 요즘에 미량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권과 사진 비교하면은 이 황주현이 얼굴 정도 되면은 성형하지 않는 이상 금방 드러나는 외국으로 도주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한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타인의 신혼으로 순박한 농촌 총각 행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에서 착실한 이미지로 일당을 받는 일을 하고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면 시골에 있는 다방이나 유흥 쪽에 일하는 여성과 살면서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생형 인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골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나 일하러 온 타지인도 많아 개인 신상에 대해선 잘 모르시고 알 수도 없죠. 야, 그러니까 시골 어디에 숨어 살 거다 그런 의견이네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섀도우 키퍼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에서 지켜보는 키퍼.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시골 동네의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밑에서 노인네들, 동네로 들어오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여 앉았던 노인네들끼리 쟤 누구냐, 어디서 왔지? 누구 집 조카들에. 동네 입구에서 검증이 다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또 농촌 인구 줄잖아요. 숨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에 경찰 순찰 한 번만 돌아도 표가 날 건데. 동의를 하는 게 시골은 옆집 숟가락이 몇 개지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에서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시련을 속이고 절대 살 수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 인파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번화가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데는 관심을 두고 잘 안 보거든요. 자기 일이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17년, 산속에 10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황주연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성향이. 봐서도 그렇게까지 은폐하고 혼자 지금 지내겠느냐. 황주연이 참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논농사라든지 토도농사도 지었고 농기계 중개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택시기사, 다단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을 적절히 속이고 뭐 영업을 하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굳이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 있겠느냐, 이거보다는 좀 익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황주연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도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주연 목격담. 이거는 2022년대에 올라간 글입니다. 제가 2019년도 8월에 답심리에서 사촌형 만나러 갔는데 밤 11시 반쯤 황주연이랑 되게 닮은 사람 봄. 난 너무 놀라서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 사람도 나 몇 초 동안 보다가 그냥 가더라. 답심리면은 장안평 자동차 중고매매상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바로 옆이에요. 거기. 그럼 아까 형사님께 DM 보냈던 사람이랑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주연 습성을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시내 거주를 하면서 농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답심리면은 장안평 매매시장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주연 살아 있을까요? 근데 이게 죗값은 치러야 될 텐데. 세월이 17년이나 지나서 현재 50나이가 됐네요.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키는 성형을 할 수 없으니까요. 180cm고 일부러 체중도 늘리거나 줄였을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오른쪽 귀가 더 많이 일그러져 있거든요.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제보가 온다면 현대 과학 수사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 DNA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마 수사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려고 믿지만 뭐냐면 친족의 DNA를 확보를 해놓는다면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가서 과연 맞는지 황주연이가 닮은 사람인지 이거는 대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댓글 또는 형수다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바로 수사팀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